자, 그러면 오늘도 이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1단원 부분을 다 했고, 오늘은 이제 선생님이 2단원 부분 지문을 다 준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내준 자료에 보니까 2단원도 전부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해 1단원은 다 들어가는데 이해 2단원에서는 눈물만 들어가고, 이해 3단원에서는 이제 꽃. 물론 이제 시험 범위에는 라디오와 사랑도 라디오와 같이 켜고 끌 수 있다면 이거는 안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근데 요건 좀 같이 배우는 게 좋아가지고 선생님이 또 일부러 집어넣어 놓긴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 4단원 부분에서도 이제 시 하나만 들어가더라고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생님이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맞춰서 일단 2단원을 다 구성을 했고, 가능하면 오늘 진도를 다 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최대한 우리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이제 3단원 시험 범위 남은 거랑 그 다음에 또 추가되는 거 3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진도를 나가지 싶어요. 만약 오늘 2단원이 다 나간다면. 알겠죠? 그래서 일단 최대한 빨리 우리가 내신 진도 부분을 좀 빨리 끝내고 계속 이제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은 이제 2단원, 이게 1단원에 있는 미리 알아보기, 그렇죠? 이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누군가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고백할 때,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문학으로 친다면은, 그치? 자, 마음을 고백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문학으로 본다면은 바로 뭐다? 문학의 문학 작품의 내용, 즉 주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누군가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고백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해야 자신의 마음이 잘 전달될지 고민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바로 문학작품의 형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처럼 작가들 역시 문학작품을 창작할 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을 고민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바로 이 내용과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문학작품이 구성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내용과 형식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처럼 문학작품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내용과 형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내용은 문학작품의 재료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문학작품의 재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내용을 지금 비유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인간의 다양한 경험과 생각, 감정 중에서 작가가 구현하고 싶은 가치관이나 세계관, 주제의식 등이 바로 문학작품의 내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학작품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 문학작품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작가가 유독 이제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는 것들, 한 문제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문학작품의 내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나 내용만으로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온전히 구현할 수 없다. 그래서 작가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작품에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적절한 형식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즉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작품에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로 뭐다? 적절한 형식을 찾는다는 거죠. 바로 이게 적절한 형식이 필요한 이유
이유가 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서정, 서사, 극, 교술과 같은 갈래, 비유나 상징과 같은 문학적 표현 방법, 내용을 배열하고 결합하는 구조 등,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구조 등까지. 그렇지? 이게 바로 뭐다? 문학 작품의 형식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은 자,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단.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 단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 내용과 형식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뭐다?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존재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 형식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어떤 내용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내용을 전달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내용과 그에 알맞는 형식을 고민을 해야만 한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건 바로 뭐다? 내용과 형식의 연관성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를 통해서 고려도 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하며 작품을 수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용과 형식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연관 지어야 되는가? 그러면 이 단원에 나오는 문제, 지문들은 바로 뭐다? 이 내용과 형식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연관성을 묻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작품 김소월의 가는 길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하고 본문을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형식에 얽매임 없이 썼기 때문에 자유시이고 개인의 생각을 노래했기 때문에 서정시이죠. 자, 성격은 자, 우리가 방학 중에 김소월 시인은 바로 뭐다? 전통적 서정 시인이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바로 우리 민족의 그런 고유의 정서를 우리 민족 고유의 율격에 맞춰서 가장 잘 표현한 시인이 바로 김소월 시인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김소월 시인의 시는 전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민요적. 자, 이거는 율격, 사문보 율격을 취한다는 점에서 민요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애상적. 자, 김소월 씨의 가장 대표적인 주제가 바로 이별의 정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별의 정한, 그 이별하는 그 상황에서의 그런 애절함, 안타까움 이런 걸 애상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서정적. 그렇죠? 개인의 감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제재는 바로 인과의 이별입니다. 자, 그리고 운율은 자유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내재율을 가지죠. 자유시는 무조건 내재율, 자유시, 산문시, 내재율, 정형시, 외형률 이렇게 외워둬야 돼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내재율이라고 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음보율, 겉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는,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것처럼 보이는 음보율이나 음수율이나 이런 건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음보율, 음수율 있다고 전부 다 외형률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이런 거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내재율을 가지지만 얘는 바로 7호조 3음보의 율격을 취합니다.
자, 주제는 자, 이별의 아쉬움과 임에 대한 그리움이 됩니다. 자, 특징은 첫 번째로 자, 선정, 후경의 구조를 취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유음과 비음을 사용을 하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음악적 효과, 즉 리듬감을 살리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객관적 상관물을 사용을 합니다.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서 바로 뭐다?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 네 번째, 시행의 길이, 그 다음 어조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화자의 심리를 표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다 적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김소월의 가는 길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7호조 3문고의 율격을 취한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1년하고 2년 같은 경우는 한 년은 이제 통째로 7호조 4문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끈을 읽을 때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이렇게 끈을 읽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7호조 4문고 율격을 취하게 되고, 이러한 율격을 우리는 바로 민요적 율격이다 혹은 민요적 율격이다, 다 같은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일종의 우리 민족 고유의 그런 운율이다, 율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또 내용은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일단 처음부터 대놓고 지금 화자는 자신의 심정이 어떻다? 사랑하는 사람이 심정이 어떻다? 그립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립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화자의 정서를 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혹은 다른 말로는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해도 같은 말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시에서는 조금 다른 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자, 말을 한번 봅시다. 그립다, 원래 이제 일반적인 문장으로 봤을 때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립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올바른 문장의 구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의도적으로 그립다, 말을 할까 하고 끊어버렸어.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말을 할 때도 어때? 읽을 때도 잠깐의 쉼을 가진 다음에 한이 그리워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원래 이 한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죠? 요 말은
사실은 요쪽에 와야 되는 말이기는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의도적으로 다음 행으로 지금 내려서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는 바로 행간 걸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특히 행간 걸침을 사용한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사용했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이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봅시다.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쵸?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장을 사용하는 방식이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 적혀있는 대로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자, 화자가 지금 내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첫 번째 읽었을 때랑 두 번째 읽었을 때 비교했을 때 언제가 더 훨씬 더 좀 잘 드러납니까? 그런 화자의 심리나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언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설마 여러분들 티는 아니죠? 그치? 여러분들 티입니까? 그쵸? 자, 일부러 행간 거침은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그쵸? 바로 뭐다? 바로 낱말, 낱말들보다는 어절이라고 합시다. 어절 사이에 그쵸? 휴지를 주어. 휴지가 이제 일종의 쉼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휴지를 주어 가지고 바로 뭐다? 거리감을 형성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로 뭐다? 망설임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화자는 바로 뭐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쵸? 분명히 헤어지면 그리울 것 같은 거야. 그쵸? 더군다나 고백도 안 하고 헤어지면 그리울 것 같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그립다 말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니 오히려 더 그리움이 지금 커지는, 샘솟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행간 걸침을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행간 걸침하면 가장 대표적인 시가 바로 황진이의 어저 내일이야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알겠죠?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황진이의 어저 내일이야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자,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더냐. 이시라 했으면 가랴마는 제 구태야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라고 하는 요 시가 있거든요. 알겠죠? 이 시에서 이제 행간 걸침하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이 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제가 화자인지 임인지에 따라서 좀 표현 방법이 달라져요. 화자로 보면 바로 뭐다? 있으라고 했으면 임이 굳이 갖겠냐마는 해가지고 도치법으로 봅니다. 화자인데 임으로 보면 도치법으로 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화자로 보면 어떻게? 님 보고 있으라고 했으면 임이 갖겠냐마는 내가 굳이 보내고라고 해석이 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화자가 제가 화자의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는 행간 걸침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석을 할 때는 얘를 여기에 붙여가지고 내가 굳이 보내고 그리워하는 정은 나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른 작품에서도 이런 행간 걸침이 사용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문학을 할 때 실력을 높이려면 문학은 어쨌든 고등학교에서 과정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확장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내신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가장 많이 보는 문제형이 그거잖아요. 위시에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와 가장 비슷한 작품을 보기 위해서 고르시오.
위에 시에 쓰인 표현법과 같은 표현법이 쓰인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이런 문제들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자꾸 확장을 시킬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시에서는 바로 이렇게 행간 걸침을 통해서 화자의 그런 망설이는 그 감정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2연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역시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에서 7호죠. 3음보 율격을 보여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화자는 바로 뭐다? 그립다 말을 할까? 앞에서 했다가 또 이연에서는 그냥 갈까? 왜? 괜히 말했다가 감정만 커지고 나중에 다시 못 만나게 되면 더 힘들 텐데 이러면서 그냥 갈까? 하고 지금 화자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화자의 내적 갈등 그리고 망설임에 이러한 정서가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해가지고 점점점점점 하고 있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화자도 역시 어떻게? 여기서는 생략법을 사용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생략법을 사용함으로써 바로 뭐다? 미련과 여운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작품이 약간 특이한 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이 작품은 1년부터 2년까지 두 개의 연을 묶도록 합시다. 요거를 우리는 선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즉, 지금 이 화자는 바로 뭐다? 먼저 화자의 주관적 감정을 제시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김소월 시인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통적 서정시,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를 우리 민족 고유의 율격에 담아서 표현을 많이 하는 그런 시인이거든요.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고유의 그런 표현 방식도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맞게 이제 바꾸어서 수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죠? 그 중에 하나가 원래는 이제 주로 한시에서 사용되는 구조 방식 구조였는데 바로 구조의 선경 후정 구조를 수용하되 그거를 바꿔가지고 얘는 먼저 감정을 얘기하고 그 다음 뒤에 이제 객관적 상황을 제시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3년의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라는 거죠. 그쵸? 자, 여기서 까마귀 네모 칩시다. 자, 얘네들은 지금부터 네모 치는 것들은 전부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자, 그 중에서 특히나 이 까마귀 같은 존재들은 어때? 시커멓고 뭔가 좀 우울한 느낌이 드는 그런 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까마귀는 바로 뭐다? 어둡고 슬픈 이미지를 나타내주고 이걸 통해서 바로 뭐다? 이별의 분위기를 형성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자, 서쪽 산에서 해가 지고 있대요. 그러면 지금 이별을 하는 시간적 배경은 바로 언제? 해가 지고 있으니까 바로 저녁 무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요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바로 헤어질 시간이 임박했다
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지금 갑자기 여기서 호흡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해가지고 7호조 3문구에서 하나의 음보식을 하나의 행으로 구성을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어떻게? 저 산에도 까마귀, 들의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요렇게 지금 바로 뭡니까? 사문법칙을 두 번으로 엮어가지고 지금 하나의 연을 구성하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글자 수, 해야 되는 말의 수가 어떻게? 증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망설임이 있으니까 말을 굉장히 적게 천천히 한 거야. 근데 이제 헤어질 시간이 촉박해지니까 어떻게? 호흡을 빠르게 해가지고 바로 뭐다? 화자가 그 느끼는 이런 초조함. 그쵸? 그 다음, 그러면서 그 와중에 느끼는 망설임. 이런 것들을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호흡을 바꿔서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종의 여기서는 시간에 긴박성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더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여기서도 바로 뭐다? 바로 호흡의 변화를 통해 초조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사연을 보도록 합시다. 자, 앞강물, 뒷강물. 그렇죠. 여기서 강물도 역시 객관적 상관물이죠. 왜? 진짜로 까마귀가 갈 시간 다 됐다, 너 빨리 가야 돼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강물도 역시 그냥 흐르고 있는데 너 빨리 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자기가 뭐야? 갈 시간이 지금 촉박해 오니까 점점 다가오니까 마음이 급해지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이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역시 앞강물, 뒷강물도 앞에 나와있던 저 산에도 까마귀, 들의 까마귀와 마찬가지로 역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주는 소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역시 바로 이별의 이미지를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그쵸? 자, 물이 흐르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쵸? 그죠? 자, 그러니까 바로 뭐다? 이거는 인간의 의지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물이 어떻게?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죠. 바로 이제는 갈 때가 됐어. 너무 늦어서 빨리 가야 돼. 즉 이별을 재촉한다 라고 하자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라는 거죠. 자, 흐릅디다려. 자,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흐릅디다 그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줄임말입니다. 준말. 그리고 이거는 바로 김소월의 고향이죠. 바로 평안북도. 방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 마지막 여는 바로 뭐다? 바로 리을음. 음을 주로 사용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비음과 유음이 좀 많이 사용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바로 뭐다? 물이 흐르는 모습을 그렇죠? 음악적으로 형상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고2니까 배울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강원교 시인의 우리가 물이 되어라고 하는 시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도 이제 불을 표현할 때는 이제 의성어 중에 푸시시라고 해서 파열음을 사용하고 물을 나타낼 때는 우르르라고 해서 이렇게 흐름소리, 리을 흐름소리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리의 성질로도 어떻게 그 대상의 성질을 표현하고 있다, 특징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3년하고 4년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뒤에 경치를 얘기를 하고 있죠. 후경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객관적 상황, 즉 이별 시간이 임박했다는 상황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이제 특징은 바로 뭐다? 바로 이 시의 특징은 바로 화자의 이제 심리. 화자는 사실 이 사람과 이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막 내적 갈등을 일으켜서 망설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별의 시간은 결국 다가와, 그렇지? 자, 그래서 이 시에서 바로 선정, 후경 구조를 사용하는데, 자, 그래서 이거는 전통적 한시 구조인 선경 후정을 창의적으로 수용 및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선정, 그쵸? 바로 망설임의 상황과 그 다음 후경, 이별 시간의 임박이라는 두 개의 상황이 대조적으로 제시가 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조를 통해서 오히려 바로 뭐다? 망설임과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더욱더 강조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이해 안 되면 바로바로 질문하면 됩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바로 뭐다?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인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대표적인 작품 김소월의 가는 길이라고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뒤에 있는 학습활동 부분은 이제 내용을 좀 채워놓고 진도를 나가야 되겠죠. 오늘 딱 보니까 이 단원 전체 다 나가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학습활동 내용도 채워 넣어가면서 아직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천천히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특히 저번 주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용 정리하는 부분의 학습활동은 시험 문제로 내기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것이 서술형이든 객관식이든 거의 시험에 꼭 나오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는 게 결국 내신 공부의 마무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결국 시험에 많이 내는 문제들은 대부분이 그 교과서에 있는 날개 문제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학습활동 문제, 이런 것들을 결국 변형을 해가지고 묻고자 하는 방향성을 거기서 날개 문제나 학습활동을 제시를 해주고 그 관련된 내용을 변형해서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꼭 잊지 말고 답을 한번 써놓도록 합시다. 자, 이 시 강연의 중심 내용을 보게 되면 1년은 이별의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고, 2년에서는 바로 뭐다? 망설임과 갈등의 심화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 3년에서는 이제 떠나기를 재촉하는 까마귀의 모습과, 4년에서는 바로 뭐다?
따라오라고 재촉하는 강물이 이렇게 제시가 되더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다들 피곤해 찌든 모습이지? 오늘따라.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화자가 처한 상황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면, 그렇죠? 자, 바로 임과 이별하고, 그렇죠? 임을 두고 길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까마귀와 강물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바로 첫 번째는 그렇죠? 바로 이별을 재촉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로 뭐다? 임과 이별하는 화자의 안타까움 그리고 심리적 갈등을 형상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까마귀는 바로 어둡고 슬픈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별의 분위기를 조성을 한다는 거죠. 를 조성을 하고, 그쵸? 그 다음, 안타까운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강물은 그렇죠? 끝없이 흐르는 시간 및 역시 이별의 이미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바로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존재이고, 그렇죠? 화자에게 떠나야 함을 재촉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 이별의 아픔을 심화시키는 그러한 소재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바로 소재와 이제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는 빈칸 채우기식 문제로 출제되기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시행의 배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단원이 바로 내용과 형식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러한 그 단원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역시
시험에 나오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같은 경우는 한행이 하나의 음보를 이루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시행의 길이는 3에서 5자죠. 비교적 짧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호흡의 속도는 당연히 쉼표가 잦으니까 어때? 비교적으로 느린 그러한 호흡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아까 얘기했던 뭡니까? 뒤에 후경에 해당하는 부분은 호흡이 빨라진다고 했죠. 바로 한행이 사문보를 이루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시행의 길이도 11자에서 12자죠. 즉 비교적 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당연히 호흡도 비교적 빠른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바로 뭐다? 앞부분에서는 화제 그런 망설임, 그쵸? 그 다음에 이별에 대한 내적 갈등,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일부러 호흡을 늦췄고, 반면에 뒷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이별 시간이 이제 임박했음을 나타내면서 바로 화제의 그런 초조함, 그렇죠? 이런 마음까지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일부러 호흡을 빠르게 표현을 함으로써 화제의 그런 정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심화학습 작품, 바로 정호승의 슬픔이 기쁨에게 라는 작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역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당연히 형식에 얽매임 없이 썼기 때문에 자유시이고, 개인의 감정을 노래했기 때문에 서정시이죠. 자, 성격은 자, 반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찰적이고, 그 다음에 비판적, 우리 사회의 그런 하나의 모습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고, 그 다음 의지적, 좋은 쪽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그 다음 박애적, 박애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많은 이들에 대한 그런 사랑, 그렇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재는 바로 슬픔,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이기적인 삶이 제재가 된다는 거죠. 자, 주제는 바로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의 시입니다. 자, 특징은 첫 번째로 슬픔을 화자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슬픔을 화자로 표현함으로써 이를 통해 기쁨의 행동을 질책하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작품의 주제를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자, 슬픔과 기쁨의 일반적 의미에서 벗어난 의미로 사용을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를 통해 그래서 어떻게 슬픔의 긍정적 의미를 기쁨의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시상을 전개를 해 나가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정고승의 슬픔이 기쁨에게라고 하는 작품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은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1970년대, 80년대 넘어오면서 급격하게 도시화와 산업화가 되어가고 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이 되어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비판하는 시라고 볼 수 있고, 이것과 이제 유사한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볼만한 작품 하면은 소설 중에 서울 1964년 겨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 한번 소설을 읽어보면은 이 시의 주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나라고 하는 화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화자는 사실은 바로 뭐다? 슬픔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려는 이가 되고,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로서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어라고 하는 것은 시어의 의미가 긍정이냐 부정이냐라고 하는 것은 시 속에서 화자가 취하고 있는 태도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걸 가리킬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시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슬픔하면은 부정적 감정으로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기 마련인데, 이 작품은 오히려 슬픔이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 긍정적 의미는 바로 뭐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슬픔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너라고 하는 존재, 그렇죠? 자, 그래서 나는 이제 너에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일종의 시적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대상은 바로 기쁨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이고, 여기서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바로 너에게 어떻게 슬픔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주고자 하는, 화자가 다른 사람한테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슬픔도 긍정적인 의미의 슬픔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꼭 적어놔야 되겠죠. 이거는 바로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자, 이거는 바로 연민과 애정이 담긴 슬픔, 즉 타인에 대해 느끼는 안타까움,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시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죠. 바로
주겠다라고 해서 뭐뭐겠다 라고 하는 어미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뭐뭐겠다 가 반복되어서 나타나죠.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화자의 의지적 태도가 드러나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에서 시제 같은 거 배울 때 이제 get, 미래 시제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고 배우게 되는데 이 get은 의미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미래 시제로 사용되면 반드시 뭐뭐를 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불고기를 먹겠다 하면은 불고기를 먹으려는 의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추측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시제와 무관하게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바로 주겠다라고 해서 미래 시제로 사용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자, 일반적인 의미로 봤을 때 당연히 사랑보다 슬픔이 소중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을 우리는 역설법이다. 역설적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그쵸. 자, 여기서 이 바로 할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뭐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너는 지금 기쁨을 느끼고 있는데 언제 기쁨을 느낀다? 바로 굉장히 이제 추운 겨울밤에 그죠? 골목 한 구석에서 덜덜 떨면서 귤 몇 개 넣고 겨우 팔고 있는 그 할머니한테 너는 굳이 귤값을 깎으면서 기쁨을 느끼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느끼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타인의 아픔에 무관심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에서 기쁨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바로 슬픔의 평등한 얼굴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소외된 이웃을 그쵸? 내가 딸보는 그쵸? 이런 대상이 아니라 그치? 그래서 이웃을 멸시하는 것이 아닌 그쵸? 평등한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화자는 바로 뭐다? 자신의 이기적인 기쁨만을 추구하는 너에게 모든 세상의 사람들, 아무리 그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하도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깨달음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어둠 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그렇죠. 바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너를 부를 때, 즉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자,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질 않는, 그쵸? 자, 여기서는 바로 어려운
이웃을 자, 외면하는 몰인정한 태도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단 한 번도 웃어주질 않는, 자,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자,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는 무슨 뜻인가? 동사자. 이미 얼어 죽은 사람이잖아, 그렇지? 그렇죠? 얼음 동자, 그렇지? 겨울 동자에 죽을 사자를 썼잖아, 그렇지? 얼어 죽은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얼어 죽는데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역시 이것도 역설적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역설법을 사용한 것은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상황이 심화를 이렇게 얼어 죽은 사람이 또다시 얼어 죽는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얼어 죽을 때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는,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한 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최소한의 인정, 관심 이런 걸 나타내는데 그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타인의 그런 아픔을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덮어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라는 거죠. 그래서 무관심한 너의 사랑이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인정이 메마른 이기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자, 이웃의 죽음을 외면하고 자신의 안락한 삶만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 흐르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타인에 대한 사랑, 관심, 공감 이런 걸 나타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좀 더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좀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왜 다른 것도 아닌 이 화자는 너에게 기다림을 주겠다라고 한 거냐? 자, 우리가 어떤 대상을 기다려준다는 건 그 대상에게 시간을 준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기다림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로는 바로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진정한 사랑을 알기 위한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다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즉, 네가 뭡니까? 타인에 대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주겠다는 거죠.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라는 거죠. 이거 지금 하면 화자는 여기서 한방눈을 멈춘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한방눈도 부정적인 의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한방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가진 자들이 느끼는 기쁨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바로 뭐다? 이것이 오히려 소외된 이웃의 고통을 가중하더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오히려 기쁨을 느끼는 행동이 오히려 역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더욱더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자,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그쵸? 추위에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라는 겁니다. 그쪽에서 너와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뜻한다? 그렇죠? 바로 너와 화합과 조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드러낸다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즉 여기서 지금 바로 뭐다? 너에게 나는 기다림을 줌으로써 무엇을 하게 하고 싶다. 그렇죠? 바로 이기적인 너에게 그렇죠? 소외된 이웃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죠? 참다운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자 하더라는 거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로 얘기하는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던 한방문과는 서로 반대되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본문은 바로 뭐다? 타인을 오히려 감싸주는 문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타인은 감싸주는 존재, 일종의 포용력을 나타내주는 그런 시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바로 기다림의 슬픔. 자, 이것도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다? 바로 기쁨이 슬픔의 진정성을 이해할 때까지, 혹은 두 번째로 소외된 이웃들의 슬픔이 극복될 때까지 나는 너와 함께 걸어갈 것이다 라는 걸 나타내는 시가 바로 이 정호승의 슬픔이 기쁨에게 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화자가 바로 뭐다? 화자인 슬픔이 그죠? 시적 대상이자 일종의 그 청자인 그 기쁨, 너에게 지금 대화를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죠? 깨달음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뭡니까? 의미를 전달을 하고 있고, 여기서 사실 얘기하는 너라고 하는 존재는 넓은 의미로 보면 누구라고 볼 수 있다? 이 시를 읽고 있는 독자, 여러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 속의 화자가 시 밖에 있는 뭡니까? 독자에게 뭡니까? 의미를 전달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뭡니까? 그 사람들의, 독자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1의 1단 언어의 첫 번째 작품, 바로 김소월의 가는 길과 정호승의 슬픔이 기쁨에게까지였어요. 그죠? 자,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15분 쉬었다가 이어서 이제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 부분 이어서 가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